2021 서울혁신센터 입주단체 역량 강화 프로젝트, 제 강의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사회 노동인권 바로 이해하기.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노동 문제에 대해서 또는 노동인권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맨 처음에 듣는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노동인권에 대해서 이미 학습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 내용 속에 새로운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도 평범하게 한국사회 노동인권 바로 이해하기로 정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중학생들에게 노동자는 네모다 이렇게 빈칸을 채우도록 하면 되게 이렇게 됐습니다. 노동자는 노예다, 안쓰럽다, 불쌍하다, 힘들다, 로봇 같다, 멋습니다. 그런데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다른 나라에는 볼 수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한국 사회에만 존재하는 이상한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를 영어로 하면 워커입니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는 직책이 높은 사람도 자신을 워커, 노동자로 생각하거든요. 제 강의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도 되는 걸 다 글로 설명하는 친절한 강의예요. 용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자인가 노동자인가. 사전을 검색해보면 근로자에 대해서 설명이 짧고 간단한 편입니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복잡하고 자세한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23번 나옵니다. 근로라는 단어는 198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노동자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근로자는 옛날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사용된 단어란 뜻입니다. 노동자는 근대 이후에 조선시대가 다 끝난 뒤에 새로 생긴 단어란 뜻이죠. 중세 농경사회의 노예, 노비, 머슴은 다 근로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하는 여러분들은 노비나 머슴은 아니잖아요. 근대 산업사의 피고용자 직장인 임금생활자가 출현한 다음부터는 모든 한자권 나라가 이 사람들을 노동자로 표기한 겁니다. 요즘 대학에 중국 유학생들 상당 많이 와 있습니다. 뭐 한 2,000명 규모로 와 있는 대학도 있다고 그래요. 뭐 한류 영향이기도 한데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이기도 하죠. 제 수업 들었던 중국 유학생이 시험 답안지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 이상 노동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라고 한다. 그래서 공무원, 교수, 의사, 환경, 미연 등이 다 노동자이다. 이 수업을 들어보니까 한국은 좀 다른 것 같다. 한국에 근로자라는 호칭도 있는 게 신기하다. 중국에 근로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한자 어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인데 그런데 이 청년이 한 20년쯤 중국에서 사는 동안 근로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못 봤다는 겁니다. 즉 노동자라는 단어가 생긴 근대 이후에는 근로자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중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20년대 일제 강점기부터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동절 기념행사가 1923년도에 열렸습니다. 이미 그때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대 이후에 굳이 근로라는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조선총독부가 조선 여자 근로정신대 만들었을 때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 전시 근로동원법 만들었을 때예요. 즉 한국 사회에서 근대 이후에 근로란 단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기 어려운 전시 상황 등 노동자 합성을 희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다소 굴욕적 의미로. 사회가 공부한 학자들이나 노동자 간부들이 노동자란 단어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그 때문입니다. 한국처럼 노동이란 단어를 혐오하는 사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한자 사용권 나라들이 달력에 올 1일 노동절을 표기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근로자 날로 표기해요. 이렇게 표기한 달력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노동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정부 기관 명칭에는 대부분 근로가 아니라 노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입니다. 정부 산하기관 명칭들이고 정부도 품격 있는 것은 주로 노동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의 노동부 장관을 일부러 근로부 장관이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나는 근로부 장관이 아니고 노동부 장관입니다라고 답했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그런데 왜 노동절이 아니고 근로자 날입니까? 따져 물은 게 28년 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을 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이승만 정부에서도 노동절이었습니다. 63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의 박빈이 명칭을 그 뒤 어떤 정부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올해 노동절에도 전 총리까지 나서서 올 1일은 노동절이 맞습니다. 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약속했지만 이루어졌을까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노동이란 단어에 대한 거의 포비아 현상이 있어요, 한국에는. 지난 20대 국회에 우리나라 모든 법률의 근로란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폐기가 끝날 때까지 상정되지 않아서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법률이라고 하고 시, 도, 군, 구에서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그 분야 전문가인데 이제 조례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일하시는 기관들도 대부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지금 서울시, 창원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에서는 모든 조례 속의 근로란 용어를 노동어로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의 조례에서는 근로란 단어는 사라졌잖아요. 이러한 현상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한국 사회도 다른 나라들과 비슷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만 비정상적으로 노동이란 단어를 혐오하다가 정상화되는 과정이지 이걸 불순한 변화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올바른 역사식은 아니죠. 제가 노동절에 맞춰 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는데 TBS가 이 책을 1시간 가까이 소개하는 시간을 편성했습니다. 그날 제가 방송에 나가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만, 중국, 일본 학자가 쓴 논문에 보면 노동자 1000명당 노동 손실수란 통계가 있습니다. 방송 작가가 이 단어를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제 발음만 듣고 자막을 넣었을 텐데 일자를 빼먹었더라고요. 제가 아침 7시 생방송 뉴스에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면 6시까지 이제 방송국에 아침에 가야 돼요. 대본도 맞춰보고 분장도 해야 되니까. 방송 작가들은 몇 시에 나올까요? 새벽 4시에 나옵니다. 전부 다 비정규직이에요. 그 고생하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보고 나니까 글자 하나 빼먹었다고 뭐라고 제가 얘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의 공무원들이 또는 관변학자들이 논문을 번역할 때 이 통계를 뭐라고 번역할까요?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수로 번역합니다. 같은 통계를 이렇게 유치한 짓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단계는 넘어서야죠. 그래서 오늘의 작은 결론 첫 번째는 노동이나 노동자란 단어를 어색해하거나 불순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MBC 뉴스가 이런 내용을 다룬 적이 있어서 이런 사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는 평생 걸려도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 절반 이상일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뭐 100%가 죽을 때까지 이 노동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서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수 하림 씨와 그 나인 뮤지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였던 세라 씨와 함께 진행했던 방송인데 울산 MBC가 제작했던 일하는 그대 리스펙이라는 7번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그 방송에서 했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이 줌 강의에서 약간 끊기긴 해요. 그런데 강사의 컴퓨터 성능이 좋을수록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 사양의 노트북 컴퓨터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서 약간 끊겨도 내용 전달에 지장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노동을 좀 천시하는 풍조가 있을까요? 노동자라는 말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노동을 천시하는 거에 더해서 좀 두려워하죠, 사람은. 근데 전세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그렇거든요. 네. 지금 분단이라는 특별한 정치 상황이 70년 넘게 지속되는 나라는 전 세계 우리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북에 있는 집권당의 명칭이 노동당이고 발행하는 신문도 노동신문이니까 네. 우리는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 이런 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우리밖에 없거든요, 전 세계에서. 네.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요. 어디서 불순 세력 아니야?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빨갱이. 다른 나라는 이렇게 무시해도 불순 세력이야? 이렇게 두려움은 없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무슨 컴플렉스하고 그럽니까? 예, 뭐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레드 컴플렉스입니다. 당연히 극복해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매여 있어야 되겠어요. 프랑스가 배경인 뉴욕에서 온 남자, 파리에서 온 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엄마, 딸의 대화를 잠깐 보겠습니다. Vous en avez mis du temps, vous êtes arrivé à 9h. Bah oui, mais écoute, il y a des embouteillages partout, il y a des grèves partout, c'est la merde en France, quoi. On peut Quoi? pas... Faudrait que ces pauvres infirmières exploitées fassent plus grève. On n'est pas en Amérique ici.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간호사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길이 막혔다. 딸이 불평하니까 엄마가 야단치면서 하는 말이 여긴 미국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한 말의 뜻은 노동자가 파업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천박한 자본주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 미국에서나 그러는 거야.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유럽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대중적 정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서를 이제 홍자 선생님이 한 단어의 부르로 표현을 해서 이게 한때 몇 년 동안 대입 논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였잖아요. 톨레랑스라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도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나라처럼 부정적 보수적이진 않습니다. 노조 가입 권유하는 대통령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잠깐 동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자막이 약간 작은 편이어서 혹시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보는 분이 계시면 글자가 안 보일 수 있어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그냥 원어로 또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오바마가 구사하는 영어가 뭐 정확한 미국 중산층의 영어 발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I've said it before, I'll say it again.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그 다른 나라도 아니고 흔히 부자들의 천국이라는 미국 대통령이 나라면 노조에 가입할 겁니다 라고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한국사에서는 이렇게 말한 대통령이 없었거든요.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좋은 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노동 문제를 바라본 시각은 유럽 사람들로부터 천박한 자본주의 또는 자본주의 원흉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미국보다 훨씬 더 부정적 보수적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 그러한 사회에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동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레드 컴플렉스 외에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동 문제 좀 제대로 가르칩시다. 이런 주장을 저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사 연구 보고서들을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독일 초등학생들입니다. 뭐 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한 20년쯤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실제 노동조합 활동 속에 거의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단체 교섭 또는 노사 교섭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모의 노사교섭 수업을 연간 6차례 정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면서 미래사에 대비합니다. 나중에 노동자가 되거나 경영자가 될 테니까. 아마 한국에서 이런 수업하면 대부분 경영자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 할 겁니다. 독일 초등학교에서는 노동자 감벽가를 신청 학생들이 훨씬 많아서 경영자 역할 맡을 학생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독일에 직접 연수 가서 보고 온 교사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학급은 한 명 빼고 다 노동자 감벽가를 신청하더랍니다. 그 한 명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나중에 부모의 가업을 이어받은 학생 한 명 빼고는 다. 독일 학교에서는 노동조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내용까지 가르칠까요? 독일 교과서 한쪽의 일부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번역된 버전으로.
동맹을 형성하고 편견의 요구서를 작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방임문건을 작성하고 플래카드나 벽보를 만들고 협약을 체결하고 대중매체 즉 언론과 인터뷰하고 연설문을 작성한다. 이런 내용까지 다 가르칩니다. 이게 교과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데모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네. 걱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걸 왜 가르치겠습니까? 사회 전체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저널림 토크쇼 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3번 출연했습니다. 좀 석연찮은 이유로 폐지되긴 했어요. 독일 기자가 한 명 고정 패널로 출연합니다. 안톤 숄츠라는 사람인데 독일 사람이니까 제가 이 사진 보여주면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넣고 다니다가 독일 사람 만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실제 이렇게 교육받았습니까? 이 독일 사람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사실은 저는 초등학생이었을 때 노조를 대외활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데모도 같이 많이 나갔는데요.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면 학생들이 견학을 나간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노조원이었는데요. 독일은 대부분의 직장인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으니까 반 친구들의 부모님들이 대부분 노동자원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활동이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초, 중등학 필수 과목 시민교육에서 노동교육을 가장 중요한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급과정 교과서를 보면요. 프랑스 초등학교 5년제니까 우리 한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교과서죠. 일, 노동, 권리 이런 대단원이 있습니다. 소단원 제목을 보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권리, 이건 취업할 권리입니다.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만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취업이 안 되는 청년들이 주로 자기 탓을 해요. 내가 실력이 모자라 취업이 안 됐다. 근대 국가에서는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제가 대학 때 정치사상사 강의를 들었는데 해겔 철학 최고 권위자란 말을 듣던 담당 교수가 수업 첫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깊은 산 속에서 노파 한 명이 굶어 죽어도 대통령이 책임지는 정치, 그것이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일할 때 권리, 이건 취업한 다음에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죠. 이 교육 자료는 프랑스 교육방송이 10살 아동에게 노동자 설명하는 교육 자료입니다. 제 강의 들었던 청년 중에 프랑스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역해서 오늘 가끔 올립니다.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C'est quoi un syndicat? C'est un groupe de personnes qui défendent leurs intérêts professionnels. Les syndicats agissent par exemple pour obtenir de meilleurs salaires ou de meilleures conditions de travail. Dans le passé, les syndicats ont permis de grands progrès comme l'interdiction du travail des enfants ou la possibilité de se reposer le dimanche. Il existe des syndicats dans des branches professionnelles précises comme les cheminots, les patrons, les professeurs, les agriculteurs, les étudiants. Certains ont des missions plus larges et défendent les intérêts de tous les employés. C'est le cas notamment de Force ouvrière, de la CFDT ou de la CGT. Ces syndicats discutent avec les chefs d'entreprise pour signer des accords, par exemple sur l'accueil des travailleurs handicapés. Dans la plupart des entreprises, le délégué syndical représente le personnel et défend les positions de son syndicat. Les syndicats discutent aussi avec le gouvernement sur des projets de loi sur le travail. En France, tout le monde a le droit d'appartenir à un syndicat, mais là pourtant, les syndicats sont très puissants. Ils sont capables d'organiser des manifestations ou des grèves qui peuvent bloquer de nombreuses entreprises. Le syndicalisme, les Français seraient sans doute moins payés et ils travailleraient dans des conditions bien plus pénibles. 이걸 이제 다 같이 본 다음에 주제별로 토론 학습을 합니다. 몇 가지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은 기업주와 교섭하기도 하지만 또 누구와 교섭한다고 그랬습니까? 정부를 상대로 교섭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노조가 이런 활동할 때 시민들이 비난합니다. 왜 불순하게 정책 개입하냐, 노동조합이. 여러분도 대다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프랑스 10살 정도만 되면 본래 노조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걸 다 배운다는 겁니다. 실제 한국 사회도 얼마 전에 병원 파업이 몇 시간 전에 철회됐을 때 마지막에 누가 타결했습니까? 병원 노동자 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타결했잖아요. 여러분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려면 그건 누구와 협상해야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되면 시민, 법률, 사회 과목이 있는데 교과서가 1장, 2장,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장 내용 전체가 즉 교과 3분의 1 정도 분량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교육 내용에 대해 학교에서 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을 몇 달 동안이나 가르치는 거야? 의문을 푼 사람도 있겠지만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한국 사람들은 대개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러한 지식을 노동자나 경영자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이 사회 발전에 유익하다 깨달은 사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중학교 3학년 시민교육 교과서를 보면 노동단원이 있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 정리된 내용인데 제가 대학원 수업 과정에서 요 수업을 우리 학교 민주연구소의 김원태 연구위원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워낙 이 분야 실력자인데도 강의를 좀 더 잘해보시려고 프랑스 최신판 교과서를 직접 수입했습니다. 그 교과서가 강의 이틀 전에 우리 연구동 현관 앞에 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틀 밤을 새다시피 번역해서 한 강의 중에 일부인데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이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411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공장의 폐쇄 반대하는 시가 발생했다. 한 노동자가 땅에 눕자 411명이 모두 따라 누웠다. 411개 일자를 없애는 것은 그 지역 일자 20%를 없애는 것이다. 노사 간의 긴 교섭 끝에 주당 노동 시간을 39시간에서 33시간 15원으로 단축하고 임금은 97.2%까지 지불하는 것으로 타결됐다. 그 뒤 회사는 경영이 호전되어 지역의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계획에 대한 반대 의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일자리 없애는 것이 그 지역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회사는 전 세계로 공장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 역할을 누가 담당했는가? 당연히 노동조합이었겠죠. 노동자는 어떻게 해고를 피할 수 있었는가? 프랑스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 자격 국가시험 브르베를 치릅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우리 학사학위처럼 중학교 졸업 학위증을 줘요. 정부에서. 중학생들이 이러한 서술형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중고등학생이 노동교육에 반발합니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울의 강남 지역에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하지만 뭐 대한민국 상위 한 0.1%죠. 그 사람들은. 그 복판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한 교사가 인문학 수업에 저를 초청했습니다. 한 학생이 반발하더라고요.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지금 수능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나와줘야 하는 이런 거 뭐라고 공부합니까? 오늘 자습하면 안 돼요? 담당 교사가 너 서울대 가려면 다 이거 논술에 면접에 나오는 거야. 교과서에 없을 뿐이지. 공부해야 돼. 타일러가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러면 양쪽 나라 학생들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직장 폐쇄에 맞선 노동조합 이사를 기반으로 노동조합이 어떻게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지 설명해 보시오. 프랑스 중학교 시민교육 교과서 나눈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하실 수 있나요?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 답할 사람 극히 드물어요. 대학생, 교사, 언론인도 대부분 문제의 뜻도 잘 모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중학생의 필수교양 지식에 해당하는 문제이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려면 공인노무사나 노동법을 특별히 따로 공부한 인권 변호사가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노동법 현실. 사법부 연수원이 예전 서초동에 있을 때 그럼 뭐 한 25년쯤 전이에요. 제가 사법부 연수원 노동법 세미나에서 이제 한 학기 동안 노동법을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수업 첫날 근로기준법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나와요. 저희들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짐작하지 마세요. 오늘 강의 들은 연수원생들 중에서 90% 이상이 노동법을 오늘 여기서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몇 개월 뒤에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생겼을까요? 거의 모든 법대에서
노동법은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법고시에 노동법이 출제된 역사가 없거든요. 물론 1차 시험에서 자기가 노동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노동법은 상당히 고급 체계를 갖춘 법이어서 기업법과 비교할 때 공부해야 할 분량이 10배도 넘습니다. 점수 배점은 똑같습니다. 정신 나가지 않은 다음에야 10배 이상 공부해야 되는 노동법 선택하지 않습니다. 당시 1년에 1000명을 합격시킬 때입니다. 사법고시에서. 3차에서 몇 명을 떨어뜨리죠. 석연찮은 이유로. 그래서 일기생이 998명, 997명 이럴 때예요. 그중에서 1차 사법시험에서 노동법을 선택하고 합격한 사람 불과 몇 명이 안 됩니다. 연수원생끼리 서로 천연기념물 취급해요. 저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합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한테 상담 소장이었으니까. 아, 이놈이 1차 때 노동법 선택한 놈이라니까요. 같은 점수를 받겠다고 10배 이상 공부했으니 자기들이 봐도 이상한 겁니다. 사법연수에도 선택 과목이에요. 일기생 1000명 중에서요, 한 기수, 노동법 세미나를 수강한 연수원생이 불과 50명이 안 돼요, 학기마다. 그러면 1000명 중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50명 중에 90%가 그날 노동법을 처음 봤습니다, 거기서. 그럼 나머지 950명은 어떤 상태일 것 같습니까? 한 번도 노동법 공부하지 않은 채 법관 생활을 하는 겁니다. 계속 사회법 사건인 노동법 사건을 계속 시민법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 시민법은 배웠으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사법시험 출제되지 않고 사법연수원에 공부한 사람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노동자 가족인 사회에서 노동법에 무지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거의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성된 법조인들이 노동 문제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가르쳐봐서 알아요. 얼마나 무식한지. 우리에서 법적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건 물론 다른 사법파동 때 있었던 분석인데요. 서울법대 졸업하고 하버드 법과대학원 마치고 부장판사 하다가 사법개혁 요구하면서 못 벗은 분이 계시잖아요. 문흥수 변호사.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일제강점기 군사정부 시대를 거치면서 제대로 된 사법부 민주화, 사법부 개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물론 이 문흥수 변호사가 요 교육과정 가지고 얘기한 사건 의견은 아닙니다. 이건 다른 사법 파동이었을 때 제시한 의견인데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일제강점기에 조선인 출신 검사 판사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운동가 잡아다가 막 고문하며 수사했고 독립운동가들에게 중형 선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일본 사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이 더 악랄했단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친일파가 더 악랄했다, 일본 사람보다. 몇 배 더 충성해야 그 내부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랬던 사람들은 해방되면서 대부분 다 처형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스란히 미 군정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판검사, 변호사 일을 했고 법득과대학 교수를 다 그 사람들이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 아직까지 한 번도 개혁되지 않은 거죠. 이걸 누가 개혁했겠습니까? 그걸 이승만이 했겠어요? 박정희가 했겠어요? 전두환이 했겠어요? 노태우가 했겠어요? 학교에서 이러한 노동교육을 받고 노동자, 경영자, 언론인, 정치인이 되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노동문제 이해하는 수준은 마치 산 것과 준 것만큼의 큰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뿐 아니라 제가 시간 관계상 두 나라에만 들었는데 영국, 미국, 하다못해 일본에서도 노동교육을 학교에서 철저히 시행합니다. 우리만 하지 않아요. 경제신문은 주로 기업의 입장을 지나치게 대변하는 언론이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아예 언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헤럴드 경제가 추석 연휴에 세계 노동교육 기획기사를 연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기사 쓰는 기자가 이 언론사의 기자 노동자 만들고 위원장 맡은 사람이었고 우리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수강생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에 댓글이 바로 올라왔습니다. 미국도 노동자의 권리를 철저하게 교육합니다. 인구의 90% 이상은 의료체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마치 모두가 경영인 이건희가 되는 양 기업 준입장만 가르치지요. 미국에 살고 있거나 살았던 사람이겠지요. 작은 결론 두 번째, 학교에서 노동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학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진들은 한 20여 년 전부터 학교 박단체가 했던 노동교육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도 이게 학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용 지도서를 만들었고 경기도 교육청 같은 곳에서는 표준 교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 이걸 여러 시도가 추진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도 모의 노사교육 수업하는 학교들이 생겼어요. 제가 11월에 방문했던 학교는 중학생들이 1년 동안 이 노동인권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고요. 4월 달에 만화 테일이 보는 걸 시작으로 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직접 작사, 작곡해서 뮤지컬도 공연하고 좀 어설프지만 책 읽고 발제하고 토론하기도 하고 11월 달 하종강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중학생들이 직접 진행하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 학교에서 하고 있는 노동교육 모습입니다. 우리는 소수 학교들만 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학교 노동교육을 80년쯤 전에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대부분 4, 50년쯤 전에 도입했어요. 왜 이게 대한민국은 수십 년 뒤처졌을까요?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인 선진국이 왜 노동인권 분야가 이렇게 뒤처졌을까요? 식민지 40년, 분단 70년, 군사정부 30년 등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러니까 중세 농경사회에서 근대 산업사회로 넘어오는 즉 인류 사회가 농사지어 먹고 살던 시대로부터 지금처럼 사무실, 공장에서 일하는 시대로 바뀌는 이 100년 동안의 중요한 과도기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 나라가 전 세계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비슷한 나라도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근대 산업사회,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 필요한 사회의식이 형성되지 못한 겁니다. 저 역사 속에서 언제 이게 형성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직책이 대사관의 부대사입니다. 그럼 상당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고위직 공무원도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피터 존슨, 핀란드 교장협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핀란드는 교원노조와 교장협의 사이가 아주 좋다. 보통의 교장들은 대부분 교원노조에 가입해 있다. 나도 그렇다. 유럽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교사노조에 가입합니다. 노동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교장이 자기를 노동자로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평교소조차 노동자 아닌 줄 압니다. 신성한 교직이 노동자인가? 이런 생각으로 교사노조 활동하는 동료 교사 이상한 사람처럼 보기도 해요. 그 교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교장 노동자도 있거든요. 그 어느 사회가 선진국이겠습니까? 화가 노동자입니다. 음악가 노동자입니다. 영어배우 노동자입니다. 동남아 국가도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댄서 노동자도 있어요. 경찰 노동자도 있습니다. 집회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은 분은 걱정하시지요. 아니 경찰까지 노조하면 도둑은 누가 잡나? 훨씬 더 잘 잡습니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업무 환경이 좋아지면 일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래야 우수한 인력이 경찰로 들어오죠. 프랑스 경찰 노조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가장 최대 규모 인원이 모였어요. 사상. 유럽에서만 할까요? 미국에서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만 신기하고 이상한 모습인 거죠. 아니 경찰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들이 노조가 되면 기득권 세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걱정하죠. 근데 경찰 노조가 하는 일은 주로 경찰을 투명하게 비리가 없도록 건강한 조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직업이 보람 있어지니까.
그래서 미국 경찰 노조도 부패위가 있는 경찰 간부들을 퇴진시키는 이런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캐나다 경찰 노조가 정부의 항의 표시로 유니폼 바지만 우스꽝스럽게 마음대로 입고 근무하기, 단체 행동할 때 모습이에요. 소방관 노동조합 당연히 있습니다. 집회에 같이 참석도 합니다. 제가 이 나라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가 아직도 밀림 속에서 뻘거벗고 사는 이런 작은 나라도 소방관 노조는 수십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 말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훨씬 더 후진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청년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노동조합 이해하는 수준은 떨어지는 거예요. 국제노동기구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소방관 노동조합 합법화하십시오. 아니 그런 걸 하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이 되려고 합니까? 이런 취지 권고를 했는데 드디어 얼마 전에 법이 개정돼서 지난 7월에 소방관 노조가 합법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일단 3개 정도가 출범을 했어요. 이건 쉬웠을까요? 소방관들이 한 15년쯤 전부터 온갖 노력들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활동하는 소방관들이 불이익받을까 봐. 합법화되는 입법 예고 기사 뜬 다음에 비로소 칼럼에 공고했어요. 그래서 이 칼럼 내용 때문에 소방청에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뭐 제가 사실 그 다른 얘기 한 건 없었으니까 이렇게 10여 년 동안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서 법이 하나 개정되는 건데 모든 노동법의 개정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영국에서는 정보기관 비밀연루 노조에 가입합니다. 이 스파이가 소속된 영국 정보기관이 MI6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신분을 감추하는 사람들이어서 노동조합에도 익명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조합이라는 게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야 할 그런 무슨 불순한 조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피고용자 직장인이 있으면 거기 노동조합도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그렇거든요. 우리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작은 결론 3번째, 노동조합은 저학력, 저임금, 제조업, 노동자에게만 올린다는 생각은 이게 한국에서만 보일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자신을 노동자 생각한 직장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나도 노동자원입니다. 즉 유럽에서는 차관도 노조에 가입합니다. 차관이 자신의 정체성을 노동자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차관을 볼 때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야 라고 본다는 거죠. 노동운동을 존중하는 외국 자본도 한국 들어오면 노동자 탄압합니다. 그 까르푸가 예전에 한지 보세요. 프랑스 자본입니다. 한국에 마트를 정착시킨 자본 중에 하나죠. 결국 철수했지만 노조가 설립됐어요. 근데 5년 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기업이. 그 왜 그럴까요? 여기선 그렇게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영진이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기업과 자본가, 즉 경영자를 비난하는 시민 정서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노사 갈등이 생길 때 시민들이 대부분 노동자 쪽을 더 많이 비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상당수가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얼굴을 봐야 제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관상가는 제가 아니지만 그래도 리액션을 전혀 모르니까. 송곳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최기수 작가 웹툰 송곳이 원작입니다. 6년 동안이나 준비했고 3년 9개월 동안 네이버 연재했던 정말 좋은 만화예요. 10년 걸려 완성한 거죠. 근데 최기수 작가의 작품 중에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이 작품의 후속 작품이었던 지옥입니다. 넷플릭스의 대박난 드라마 중에 하나잖아요. 최규석 작가 웹툰이 원작입니다. 오른쪽에 국어시 노동상담소장이 주인공 2명 중에 1명인데 노동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장면 나오니까 이제 언론에서 국어시 실제 모델이 하정강 교수다 이런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온 겁니다. 단행본 출판되면 작가 초청, 북토크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홍대 앞에 있는 한 극장입니다. V홀이에요. 변영주 영화 감독이 사회자로 왔고 가운데가 최규석 작가고
제가 나가서 국어신 소장인 척 떠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연재가 다 끝나니까 한겨레 신문이 전면에 크게 보도도 해주고 저하고 최규석 작가입니다. 뭐 촬영장 방문도 하고 분장실 앞이에요. 스태프들이 국어신 둘이 서서 찍어야 한다고 세워놓고 찍어준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인터뷰할 때마다 제가 항상 솔직히 밝힙니다. 이 만화나 드라마는 대사 한마디가 거의 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사람 이야기는 아니죠. 조금 아까 그 교육 장면에서 손들고 질문했던 사람은 까르프 부천 중동점 노동자 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랜 노동자 위원장을 하죠, 그분이. 여기 출연했을 때도 시작하자마자 최욱 씨가 그 얘기부터 꺼낸 겁니다. 본론 나오기도 전에. 드라마 웹툰 선거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라면서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할 수 없이 또 해명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 최규석 작가가 6년 동안 준비한 거니까 여러 사람 많은 이야기를 모은 건데 만화 구상을 처음에 저랑 같이 시작했고 스토리 같이 짰고 그래서 단행본에 거기 보시면 스토리 자문에 하종강 제 이름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 얘기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노동상담소장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 실제 명함 저렇게 만들어 갖고 다녔습니다. 제가 노동상담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공인노무사 제도가 없을 때입니다. 한 5년 뒤에 생겼어요. 공인노무사 제도는. 민주노총 뭐 이런 조직은 상상 속에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노동단체나 공인노무사가 하는 활동들을 다 노동상담소들이 그때는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금지입니다. 한참 헤매나서 본론에 들어갔어요. 역사전을 그날은 한국 고대사에서부터 중요한 사건들 하나씩 다루는 역사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작년이 어떤 해였습니까? 전태 열사 서거 50주기였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 사람 중에서는 전태는 또 누구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태 열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죠. 우리 세대는 거의 다 알죠. 그래서 드디어 역사전을 그날이 전태일 사건을 다뤘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가 나가서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날도 아나운서가 또 소개하면서 웹툰 선거 국어전의 실제 모델이고요. 그래서 아유 전부 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또 한참 해명했습니다. 전태 열사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건 평전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되게 이제 분신한 노동자로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분신 사건이 없었어도 정말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일화만 말씀드릴게요. 한 방송사에서 맛집을 주로 취재하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담당했던 PD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PD예요. 평화시장 감자탕집을 취재하러 갔었답니다. 근데 사장님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들하는 거죠. 식당은 약간 작고 볼품 없어 보였지만. 근데 평화시장 수십 년 거기서 영업을 했다고 그러니까 거의 평화시장이니까 이 담당 PD가 사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혹시 전태일을 아세요? 사장님이 잘 알죠. 우리 진단골이었는걸. 분신 사건 하루 전날인가도 왔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항상 전태 열사는 견습공들을 데리고 오면 자기는 먹지 않고 감자탕을 견습공들만 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다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죠. 평화시장 시다 출신 중에 나이 50살 돼서 성봉에도 입학하신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대학원에도 진학하셨어요. 석사학위 논문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심사하던 교수님 중에 김수행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출판사 한번 좀 알아보라고. 한겨레 출판이었나? 연락하니까 논문 보내라고 그러고 바로 출판해 주더라고요.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평화시장에서 몇 년 동안 시다로 고생할 때 만났던 사람들을 찾아보고 싶어도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1번 미신사 언니, 3번 시다로만 기억할 뿐이지. 근데 그 사람들 역시 자기 이름 모를 거라는 거예요. 그냥 7번 시다만 기억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당시 평화시장 견습공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전태일이 자기는 먹지 않고 항상 견습공들만 사주니까 사장님이 하루는 공짜로 한 그릇 더 줬대요. 그 옆에. 나란히 이건 공짜다. 근데 안 먹더라는 겁니다. 다음날 왔을 때 사장님이 물어보셨다는 거죠. 전태일에게. 내가 너한테 돈 받을까 봐 안 먹었냐? 전태일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안 먹은 게 들킬까 봐 못 먹은 거죠. 이분은 이런 일화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영화 제목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불만인 분도 계세요. 전태일 열사는 전태일 사건은 그 혁명 정신, 노동 해방 정신인데 아름다운 얘기만 하다 끝났다고 50주기 맞아서 그래서 이런 불만을 가진 활동가들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정말 대단한 분이고 살아계셨으면 아마 엄청난 지도자 됐을 겁니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분인데 다행히 KBS가 5개의 주제로 정리해서 한 주제당 5분 정도씩 요약해가지고 유튜브 올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걸 교육용으로 쓰기 딱 좋게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는 1편에 나오고요. 혹시 여러분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5편은 꼭 챙겨서 보세요. 이게 분신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거 아주 중요한 대목이니까. 그래서 이걸 노동조합이나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쓰기 딱 좋게 정리해서 편집해서 올렸던데 나중에 이걸 기억했다가 봐주시사 부탁드리면서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51분이네요. 11시에 다시 모여주십시오. 이게 2001년도 개막 경기 시구행사 모습인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어릴 때 미국에 입양됐다가 귀국해서 시구하는 모습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고 보도했죠. 근데 그 무렵에 한 어머니가 장애인 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내 딸을 목 졸라 죽였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수하고 잡혀갔어요. 한 저명 인사가 이 사건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장애인도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한국 사람은 장애인 친자식을 살해했으니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개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칼럼 내용 속에 틀린 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논술 문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만 쓰면 그런 빵점 받잖아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어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항상 그걸 먼저 봐야죠. 저희 가족 중에도 장애인이 있어서 저도 잘 압니다. 사회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둘러싸고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 음악가 이블린 글렌입니다. 수십 년 동안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한 끝에 세계적 음악가로 성공했죠. 한국에 왔을 때 모습인데 무대에서 맨발로 연주하는 이유는 아시죠? 발바닥에 떨림으로 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지만 장애인 중에서 이렇게 초인적 노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건 수십만 명 중에 한두 명 정도가 할까 말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가가 훌륭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면 불가능 없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항상 이것만 강조 가르치면 성공하지 못한 장애인이나 소년, 소녀, 가장은 그게 모두 자기 탓이 될 수밖에 없어요. 봐, 이 사람은 성공했잖아. 너와 똑같은 조건을 다 노력해서 극복했잖아. 왜 넌 못하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회적 약자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패배자가 아닌데 루저 취급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는 소수의 훌륭한 장애인뿐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장애인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구조를 평등하게 바꾸려고 누군가 해야 하는 거죠. 오른쪽에 박경석 대표 같은 분이 하는 일이 이제 그런 일이라고 저는 보는데 만 이러한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없었다면 이런 각종 장애인형 편의시설은 훨씬 더 늦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 오늘의 제 강의 전체를 관찰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이걸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뛰어난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역시 그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왼쪽과 같은 사람을 본받아라. 이 교훈을 평생 듣고 삽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잖아요. 학교마다 공공시설마다 붙어있는 격언이나 명언들은 대부분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과 같은 삶도 같이 있다. 이건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불순한 사람처럼 봅니다. 다른 나라 교육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굉장히 좋은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자와 저하고도 아는 사람이고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강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어떤 아쉬움이 있는가 하면 이게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지만 주로 강사의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자기를 바꾸는 내용들입니다. 자기 개발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고 자아 성찰하고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가족 간에 잘 소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예술과 문화도 이해하고 다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정작 세상을 바꾸는 내용을 말하는 강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이미 많은 재산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지배 세력의 미움을 사기 때문에 세속적인 출세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2011년 27번째 출연자였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달라고 해서 8년 뒤 2019년에 1133번째 출연자로 나갔어요. 8년 동안의 세월의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건 분쟁과 조명의 힘이죠. 인간이 8년 동안 이렇게 안 바뀌지는 않아요. 로봇이죠, 뭐 그럼. 이날은 주제가 뭐였냐 하면 내 일을 이루다입니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제목이죠. 투마로이기도 하고 마이 잡이기도 한 겁니다. 숙련 기술인 특집 강연이었고 산업인력공장이 후원을 했어요. 그럼 이날은 누가 대상인 프로그램이었을까? 다른 날과 달리 특성하고 청소년들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다 훌륭한 분들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한 분은 기능공 출신으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또 한 분은 사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폴 맥카튼이라는 어마어마한 영국 가수의 전속 사진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얼마 뒤에 유키전도 블록에도 출연하시더라고요. 또 한 분은 용접공으로 입사해서 간부진까지 승진하신 분입니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내용의 강의들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강의의 중요한 요소가 뭐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역경을 딛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강의를 듣는 특성하고 청소년 중에서 이렇게 되는 사람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이건 몇만 명 중에 한두 명입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여기서 뭘 강조해야 되겠어요? 훌륭한 기술자가 아니어도 그 몇만 명 중에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몇만 명이 행복한 사회, 그냥 평범한 직장인, 평범한 노동자, 다소 무능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평생 이것만 강조해도 우리 사회에 흘러넘치는 교훈들의 균형은 잘 맞지 않는다고 봐요. 작은 결론 네 번째, 사회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노동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본다는 어떤 걸까요? 이 얘기하느라고 이제 장애인 얘기부터 시작한 건데요. 네,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는지 5인승 승용차가 저렇게 구겨졌어요. 뒷바퀴가 앞에가 붙었을 정도로. 자녀들이 모처럼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얼마 전에 새로 말해야 되는 승용차였다는데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 안에 타셨던 부모님 어떻게 됐겠어요?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 노동시간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을 빼고 하루 한 서너 시간 잤다는 뜻이에요. 운전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서너 시간 잤으면 그 다음날은 한두 시간 운전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건 그동안 사고나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언론들은 이런 사건에 대해 주로 뭘 많이 강조합니까? 빗길 안전운전해라. 졸음운전 하지 마라. 주로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당연히 이것도 지켜야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기사 노동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운전기사 개인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속해 있는 그 사회의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이 사회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노동운동이 가장 많이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미움을 사는 겁니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활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제가 냈던 중간 시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 학생들이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쓰는 게 두렵잖아요. 열심히들 썼습니다. 근데 한 학생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덜렁거려 놨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 우리가 이제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왜 이 그림이 노동자 활동의 정당성을 뜻하는 것일까요? 피고용자 직장인이 조금 더 많은 소득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는 그 노동자 인품이 상당히 훌륭하고 교양 수준이 높고 지식이 풍부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대 산업사회가 이 숲과 같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숲의 작은 나무가 어떻게든 자기 키를 좀 더 키우고 싶은 노력이 당연히 정당한 것처럼 노동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권리확장 요구가 구조적으로 정당한 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서울대병원 노사 교섭하는 모습입니다. 이 왼쪽 사람들은 노동자 간부들입니다. 주로 간호사들이 많은 편이에요. 오른쪽 사람들은 노동자 경영진 대표들이고 병원 경영진 대표들이고 보신 것처럼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양쪽 사람들의 학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에 앉은 사람들의 학력이 높은 편이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경영자 쪽 학력이 되게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좀 거칠고 투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법률적으로 잘 정리한 개념이 그게 노동상권이에요. 단결권, 노동자들은 조직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그 조직이 노동조합이죠. 단체 교섭권, 노동자들은 한꺼번에 같이 갈 권리가 있어요. 상당히 위력적입니다. 단체 행동권, 이건 좀 이상한 권리예요. 노동자들은 파업을 해서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인 김재동 씨와 진급 순회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재동 씨가 노동상권을 정말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듣는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 제33조 노동상권이 뭐냐면요. 야 모여봐 동료 노동자들에게. 이게 단결권입니다. 어이 나와봐 얘기 좀 합시다. 사장에게. 이게 단체 교섭권입니다. 말이 안 통하네. 그럼 둘러엎자. 성과 없을 때.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건 상당히 살벌한 권리입니다. 제가 나름 지금 김재동 성대모사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도. 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했던 설명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 보도 내용을 보면서 학교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가 파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중에 한 학생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결식아동이 밥을 굶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굉장히 착하고 정의로운 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모든 파업은 불편과 손실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학교와 교육청 이런 교육 당국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파업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 불편에 대한 불만을 노동자들에게 하지 않고 파업을 발생시키게 한 경영자들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래야 사회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청소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다른 나라는 의뢰 시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시장 집 앞에 가서 버리는 운동을 벌여요. 일례적으로. 모든 파업은 불편을 발생시킵니다. 근데 그것만 이렇게 특화시켜서 보도하면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부인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기사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시장 집 앞에 쓰레기 더미들이 쌓인다. 빌리 엘리엇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영국 영화입니다. 광부들이 파업하다가 한 광부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발레학교 면접 시험을 보러 옵니다. 오디션 다 끝나고 강당을 나갈 때 그 로얄 발레 스쿨의 학과장 교수가 광부에게 마지막 인사를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영화 보신 분들 혹시? 잠깐 보겠습니다. Have a safe journey home. Mr. Elliot, good luck with the strike. 예, 파업에서 꼭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그 교수가 특별히 사회식이 강하고 정의로운 성공회대 교수라 그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국의 평범한 시민, 노동자 파업을 바라보는 대중적 정서이기 때문인 거죠. 영국판 똘레랑스인 겁니다. 물론 안 그런 소수도 있어요. 그 사회에도. 몰지각한 사람 항상 어느 사회나 있으니까. 하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 여행 당시 경험인데요. 공무원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해서 도시가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 대란 발생했고 경찰, 소방관, 해양 경비대원까지 파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묵고 있었던 홈스테이 가족들은 전기가 나가면 그냥 촛불 켜고 음악하고 놀고 쓰레기가 쌓이면 나중에 버리자 그러면서 파업을 불편히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파업으로 세상이 멈췄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리스 국민,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근데 우리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대부분 이해하고 식민지 40년 뒤에 분단이 70년 있었고 그 와중에 군사 정부가 30년가량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싸울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잘 아시겠지만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주의 이행 과정 속에서 노동자에게 그러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지라도 사회 전체에는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검증됐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걸 학교에서 전혀 가르치지 않은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가르쳤잖아요. 그랬더니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YTN 생생경제 프로그램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급식 담당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한 고등학생과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잘 봉합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된다면 어쨌거나 점심 먹는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 사실 불편한 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저희가 단순히 일시적으로 불편한 거랑 그분들이 이 파업을 하지 않으시고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셨던 걸 또 꿋꿋이 건지시면 사시는 게 맞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니, 우리 옛날에는 급식이 아니라 도시락도 싸우지 않았냐. 우리 소풍나는 분위기로 그냥 즐겁게, 오히려 이게 파업이 잘 돼서 그분들이 정말 정규직이 되면 더 맛있고 더 즐거운 급식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불편한 거는 정말 일시적이니까 참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감수하는 게 그분들도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야죠. 우리 지수 씨뿐만 아니라 함께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학생들께 정말 고맙고요. 만약에 사회에 나가서 우리 지수 씨가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처럼 어려움을 겪는다면 또 다른 지수 씨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도와줄 거예요. 그때 생생경제에서 또 그런 분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시험 잘 보고요. 점심도 잘 챙겨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염광 메디테코 3학년 박지수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성 학생들이 이런 캠페인을 그때 많이 벌였어요. 밥 안 준다 원망 말고 파업 이후 관심 갖자. 그런데 특성학원은 다른 일반 고등학교보다 학교 노동인권 교육이 몇 년 먼저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결론 5번째, 노동상권은 노동자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좀 유치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방송되다가 이제 김생민 씨가 무리를 빚고 도중하차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아주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코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다른 나라 사람도 볼 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대부분 있는데 우리는 없는 지출 항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부금 항목입니다. 이 몇만 원짜리 지출까지 다 챙겼는데 기부금 항목이 없어요. 어디 기부를 안 하고 살지 사람들이? 미국 사람 중에 89%는 기부 활동을 한다. 뭐 이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 통계를 보니까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기부금 한 푼도 안 내고 산다는 겁니다. 물론 기부금 통계는 지표에 따라 각각 다르고 해마다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너무 자기만 위해서 한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 있는 기부문화조차 한국 사회엔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 이기주의 가치관은 식민지를 경험한 뒤 과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중 하나이다라는 것이 도올 김혁 선생 같은 분들의 주장인데 전 이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었던 사람들의 후손은 아직까지 떵떵거리고 잘 살고 막 수백억 자산가들이 되기도 했고 그에 맞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그 자손 60%가 학력이 중졸이하고 월급 생활자가 10% 남짓밖에 안 되고 즉 이게 역사적인 평가가 제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즉 과거 청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식민지 시기의 가치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착한 놈만 손해지 이런 가치관이. 미국식 기부문화가 바람직하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또 비웃는 게 유럽의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부자가 막 몇백억 달러씩 수조 원 단위로 기부해도 유럽 사람들은 별로 칭찬을 안 합니다. 그걸. 그만큼의 돈을 기부하지 말고 그걸 세금으로 내. 이게 유럽의 시각이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만큼도 안 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미국이 좋아서 미국 예를 자꾸 드는 게 아닙니다. 이 분야가 가장 취약한 선진국은 미국인데 한국은 더 심각하다는 거죠. 어떤 교수가 외국 나갔다가 TV를 보는데 그 나라 코미디언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약자를 돕는 활동을 하면 학교에서 봉사시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다른 코미디언이 그럼 그 나라에서는 밥을 먹어도 점수를 주나? 또 다른 코미디언이 그 나라에서는 그냥 숨만 쉬고 있어 점수를 받겠네. 놀리더라는 겁니다. 밥 먹는 것처럼 너무 당연한 행동을 점수하니까 이게 이상해 보였다는 거죠. 많은 다른 나라에서는 반드시 부자가 아니라 해도 굶어 죽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은 사람이 즉 노숙인 정도는 아닌 사람이 자기보다 불행한 이웃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챙기고 살아가면 아유 인간의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시선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런 정서가 매우 부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직장에 취업했거나 가장 빨리 승진했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내가 지금 죄 없이 고통당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수고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부끄러움, 열등감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이 밥을 굶는 아이들, 아무 잘못이 없이 겨울에 연탄을 떼지 못하는 노인들, 잘못이 없이 해고당하는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열등감이 별로 없어요. 저 사람이 지금 노동인권 이야기하면서 한가하게 무슨 기부문화 얘기를 하고 있나 싶겠지만 이런 정서가 어떤 노동 문제를 불러왔을까요? 비정규직 가장 많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전 무관하지 않다고 봐요. 이 비인간적인 고용계약을 너무 많이 확산시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비정규직의 비인간적인 삶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회라면 이건 쉽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신규 고용의 70%가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10명이 취업하면 7명이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비정규직 당사자에게만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저요소가 됐다는 거죠. 이건 누가 분석한 걸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2004년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미 한 17년쯤 전부터 국제금융 자본이 한국에 투자할 때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한국의 비정규직 규모가 너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원로 경제학자 이정우 교수는 이런 주장을 하세요. 비정규직이 한국만큼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50%로서 세계 1위다.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30%를 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 비율이 10 내지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받아야 되는 전화가 있어서 켜놨는데 그 전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답은 해야 되겠네요. 예. 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나라의 비정규직은 단기 고용일 뿐 차별이 없습니다. 유럽이나 호주는 오히려 비정규직 임금이 더 높은 경우도 많아요. 김영하 작가가 TV 나와서 하는 말인데 유럽 쪽에는 비정규직 있잖아요. 임시로 쓰는 사람들. 시간당 페이가 정규직보다 높아요. 불안정하니까 돈은 더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상시 직종에는 정규직을 채용하게 된다는 거죠. 비정규직은 직접 고용, 간접 고용, 특수 고용 대개 세 형태로 나눕니다. 직접 고용 비정규직은 예전부터 있었던 비정규직 고용이에요.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예전엔 불법 고용이었지만 이게 외환위기 이후에 합법화된 폭증한 비정규직입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은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죠. 대학 청소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중에 한 분이 글 쓰시는 분입니다. 전틀 문학상을 받으셨어요. 그 긴 글 중에 몇 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읽으십시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왜 이렇게 식사했을까요? 휴게실이 없으니까. 바로 이런 공간들입니다. 물론 이건 꽤 오래전 사진이에요. 전국 대학 건물 중에 설계할 때부터 환경미화 노동자의 휴게 공간을 설계한 대학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노동자 결성한 뒤 열심히 싸워서 조금씩 확보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도 보시면 실내벽이 좀 이상해 보입니다. 외벽용 타일입니다. 벽에 군데군데 뭐가 많이 묻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래 건물의 바깥쪽이었다는 뜻입니다. 2층 계단이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 계단을 지붕 삼아 그 아래쪽에 삼각형 작은 공간을 막아달라고 요구한 거죠. 얼마나 이걸 자랑하든지 꼭 와서 들어보셔야 된다고. 구등 우리 온돌도 깔았다고. 그래서 들어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 결혼식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제 아내가 난 보여주는 걸 썩 좋아하진 않아서 제가 어렵게 허락을 받았어요. 제가 예식장 빌 돈이 없어 그냥 대학에서 결혼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엄청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제 이름 기억하세요? 이름이 종강이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할 운명이 아니죠, 저는. 우리 학교 학생 종강 파티 포스터 그렇게 만들어요. 제 얼굴 사진 넣고 옆에 파티케 써서 만듭니다. 어느 학기는 교직원 식당 들어가니까 그런 포스터가 6장이 붙어 있는 겁니다. 총장이 보고 서 있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아, 이거 뭔가 한참 보고 이제 알았어. 이번 주가 종강이구만. 총장도 놀립니다. 종강 주간 되면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보고 막 달려옵니다. 제 수업 듣지 않는 학생도 와서 종강 기념 셀카 좀 찍을 수 있어요? 같이 찍어주면 막 또 인스타 올리고 막 서로 와서 놀리고 막 그래요.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다.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제 여자친구가 먼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30살 되기 전엔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29살에 했습니다. 우리 때는 이게 동기 중 가장 늦은 결혼이었어요. 29살이. 요즘 뭐 엄청 빠른 결혼이지 29살이면. 한 세대가 가는 동안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소득은 좀 늘었어도. 이것도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게 설명하자면 또 8년 4개월 동안 연애했고 14K 금반지를 겨우 결혼 예물로 준비해서 아무 장식도 없는. 그런데 그 결혼 반지가 14K니까 아직까지 남아있지. 그게 아마 18K만 됐어도 살다가 팔아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미혼이신 분들 계시면 커플링은 싼 거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혼식은 불가능했어요. 당당히 공사가 안 끝나서 바닥재가 덮여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푸석푸석한 시멘트 바닥에 그냥 건축 자재가 다 터져 있었는데 다 이분들이 청소해 주시고 의자 날라지고 이분들이 국수 말아주며 한 결혼식입니다. 제가 그걸 자랑하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이 촌스러운 사진을 굳이 공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진 속에 두 분이 이 사진 속에도 계세요. 이게 26년쯤 뒤거든요. 전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알아보신 거예요. 한참 제가 떠드는데 한 분이 근데 아까부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어. 아니 목소리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또 한 분이 아 맞다 그때 저기서 결혼식 간 학생이잖아. 우리가 그날 의자 날라주고 그랬잖아. 아유 데모하다가 잡혀가고 고생도 많이 하더니 여전히 열심히 사시네. 그래서 막 울컥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정규직 고용 계약이 그나마 직접 고용일 땐 이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비정규직이어도 한 직장에서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은 20몇 년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외환 위기 이후에 불가능해진 거잖아요. 전부 아웃소싱이 돼서 지금은 청소 노동자와 대학교 그 사이 용역회사가 다 끼어 있고 용역회사와 대학과의 계약이 끝날 때마다 고용승계 투쟁하면서 농성천막을 쳐야 돼요. 이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게 7대 은행 정규직 비정규직 채용 현황이에요. 2009년 통계입니다. 이걸 제가 왜 갖고 왔을까요? 초록색이 정규직 임금, 하늘색이 비정규직 임금입니다. 은행에. 그런데 이상한 은행이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비정규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임금이 매우 낮아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제가 학부 수업할 때 이거 설명하는 학생 굉장히 좋은 점수 줍니다. 혹시 아시는 분 채팅창에 답 써보세요. 제가 잠깐 볼게요. 아, 아직 아니구나. 예. 농담이라도 채팅창에 쓰시면 반갑습니다. 저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IMF 외환위기 겪고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막 이랬을 때 공적 자금 투입하지 않았으면 한국 금융기관들은 거의 다 망했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은행은 공적 자금 회수가 안 끝나서 신규 채용이 금지됐고 외환위기 이후에 신규 채용을 못했고 임금 인상이 동결됐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의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에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은 외환위기 이후에는 신규 채용을 못했어요. 한동안.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없는 겁니다. 그 대신 임금이 동결됐으니까 굉장히 정규직 임금이 낮은 거죠. 물론 지금은 다 회복됐습니다. 지금은 다. 예, 작은 결로 6번째, 간접고용, 비정정규직, 직접고용 전환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본래 고용계약 형태로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특혜라고 난리친 사건이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사건, 인천공항 비정규직화 사건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분노한 분 계실 거예요. 로또 취업하냐 너희들, 알바로 들어왔다가 정규직 되냐, 이게 다 가짜 뉴스인데 대통령이 인천공항 가서 정규직화 약속했을 때 모습입니다. 1년 뒤 이 사진 나온 11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11명이거든요. 사진에 나오는 11명 중 6명은 자회사, 4명은 퇴사, 1명은 정규직 전환 탈락했습니다. 1명도 정규직화 안 됐어요. 자회사 정규직은 문이뿐인 정규직입니다. 지금 대학 청소 노동자 사건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경희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희망제작소와 같이 2년 준비해서 경희대학교 재단이 자회사 설립하고 청소 노동자를 자회사 정규직으로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청소 노동자가 비로소 정규직이 됐다. 신문에 대서특필했습니다.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학이 경비 절감을 이유로 청소 용역을 다른 회사와 계약했습니다. 자회사 사장이 제 2배였거든요. 사장도 실직했어요. 자회사는. 자회사는 경영진도 실직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그러니까 자회사 정규직은 이건 정규직이 아니에요. 문이뿐인 정규직입니다. 근데 이걸 대단한 특혜라고 난리 난 거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죠. 노동운동 활발한 사람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동영상 잠깐 하나 보겠습니다.
제 강의 동영상이 좀 많은 편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강의자를 만들 때 동영상 넣는 걸 우리 집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흘게 어깨로 보면 아주 강의를 날로 먹는구만.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걔가 필요한 동영상만 사용합니다. 꼭. 이게 거의 마지막 동영상일 것 같아요. 잠깐. 지금 싱크가 잘 안 맞았는데 화면하고 오디오하고 비디오가 화면 공유할 때 동영상 최적화가 체크되지 않도록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음에는 동영상 최적화 쓸 수 있게 설정해 주세요. 줌 사이트에서. 그래서 좀 이게 지금 싱크가 맞지 않았지만 내용 전달은 다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가 한두 개입니까? 북유럽, 동유럽은 지금 거의 다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나라 이제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복지국가들은 이런 제도를 어떻게 도입했을까요? 그 나라 부유층이 스스로 깨닫고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낼 때가 되었어. 스스로 법을 개정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어요. 정부와 기업의 배려가 아니라 활발한 노동운동에 성과했습니다. 물론 노동운동이 혼자 하진 않았죠. 그러나 거의 한 80~90% 역할을 노동운동이 담당했어요.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정당이 담당했거나 따라서 유럽 사회에서는 노동자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누구나 인정하는 그냥 대중적 경선인 겁니다. 노동운동이 사회를 발전시켰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림픽 때도 보면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올림픽 개막식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채웠을까요? 2시간 동안을. 영국 셀 만든 각종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제조업 노동자, 농업 노동자, 병원 노동자, 모든 연주자 복장도 노동자 서민의 복장으로. 영국은 노동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쇠 주물로 만든 원고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근데 정말 쇠 주물처럼 잘 보이게 계속 흐르는 모습처럼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거대한 오륜기를 만드는 여기 제로 크루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농민전쟁이나 87년 노동자 대투쟁 같은 겁니다.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노동자 행진운동의 하나였어요. 이런 것을 재현하는 내용으로 2시간 넘는 공연을 한 겁니다. 그 나라 국왕과 각국 정상 앞에서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요. 이 사회 노동자들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그냥 흔해 빠진 유럽 나라의 정서예요. 무슨 빨갱이 나라도 아니고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노동 문제 몇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현대책이 항상 나오죠. 교사, 공무원 등 귀족 노동자, 안정적 월급 생활자를 우리는 귀족 노동자라고 그래요. 이들의 임금 이상 요구는 정당하지 않다. 한국노동운동 민주노총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나치게 투쟁적이다. 학력과 스펙이 낮은 비정규직하는 것은 노력한 정규직 역차별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노동운동의 중요에서 희석될 것이다. 위 뒤에 다 이렇게 물음표가 붙었을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린 주장들이에요. 학자가 이렇게 주장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반쪽만 공부하는 무식한 학자이거나 알면서 비겁한 거짓말하고 있는 지식 장사꾼이거나 여러분 중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뼈 빠지게 노력해서 자신의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나처럼 열심히 공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비슷하게 사는 건 용납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들 교육할 때, 교사들 교육할 때, 제 대기업 정규직 요즘 MZ세대 노동조합들, 연구직 노동자, 석사, 박사들 교육할 때 그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회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키웠으면 좋겠냐고. 여러분처럼 뼈 빠지게 노력해서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사회와 그렇게 꼭 하지 않아도 인간다운 삶이 충분히 가능한 사회 중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사회에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살았으면 좋겠냐고. 실제 의사와 대학 교수나 벽돌공이나 용접공의 소득이 비슷한 나라가 많잖아요. 좀 아까 보여준 유럽 나라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북유럽 나라들은. 그럼 한국의 청년들, 그러면 그 나라 의사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해요. 우린 전교 1등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지금 의대를 가니까. 근데 그 나라는 의과대학 선발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 기초학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명을 존중하는지 사명감이 있는지
응급 환자 때문에 밤잠을 설쳐도 평생 불평하지 않을 철학적 기초가 있는 사람인지, 이게 의과대학 선발 기준이거든요. 그런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제 대학 수업 내용 한 학기 동안 이런 주장이 왜 옳지 않은가 하는 걸 데이터로 설명하고 노벨상 등을 받은 각종 이론으로 분석하고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한 학기가 시간이 모자라요. 이 생각에 찌들어 살다가 대학을 오니까 다른 나라들은 되게 이런 주장을 하면 비웃음의 대상입니다. 아유, 자본가들 영혼을 털렸거나 영혼을 팔아버린 장사꾼이구만. 다른 많은 나라의 비웃음의 대상이 이런 생각들이 한국 사회에 만연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식민지 40년, 분단 70년, 군사정부 30년 등 심각하게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식 인프라가 다른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거의 극우 보수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 가치관, 보수적 정치 성향 등은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의 정치 경제 인식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화되어 있어요.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해서 일자리가 줄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5년 동안 7.3%입니다. 박근혜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이 4년 동안 7.4%예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 최저임금 적게 올린 정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6.4%가 얼마나 급격한 인상률이었겠냐는 거죠. 오바마는 미국 최저임금을 그때 40% 인상했어요. 미국 리버럴도 이 정도 합니다. 의회 가서 의원을 설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 인상한 법안에 대해서. Everyone in this Congress who still refuses to raise the minimum wage, I say this. If you truly believe you could work full-time and support a family on less than $15,000 a year, try it. If not, vote to give millions of the hardest working people in America a raise. 이 장면을 그냥 그대로 한국 국회로 갖고 돌아보십시오. 이게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이 정도 발언은 이건 정의당이나 진보당 정서지 결코 더불어민주당 정서는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노회찬 의원 정도 돼야 이 정도 발언합니다. 한국에서는. 바이든은 미국 최저임금을 37%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는 것은 연방정부 사회 우선 적용하고 이제 의회에서 통과되면 모든 죄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 오바마 때에도 저 인상안이 행정명령으로 시행이 됐지만 나중에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민주당도 이 정도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이든은 지난 9월에 이런 발언도 하더라고요. 월스트리트가 이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중산층이 만들었습니다. 그 중산층은 노동자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리버럴이 노동자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이 정도 발언하면요 거의 빨갱이 취급당해요. 미국이 매우 좋은 나라는 뜻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상황은 자본주의 종주국 또는 원흉이란 말까지 듣는 미국보다 훨씬 더 보수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태어나 살아온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난 정치 성향이 중립이야, 진보도 보수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가 볼 땐 거의 다 극우 세력이에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결론 8번째, 지금까지 노동 문제에 대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생각에 의문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노동조합, 민주노총, 파업 이런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이게 다른 나라 시민, 다른 나라 청년과 좀 다른 생각일지 모른다. 오랜 세월 동안 왜곡된 역사 속에 주입된 보수 언론들에 의해 형성된 친기업적 시각일지 모른다. 의심을 가져보셔야 그 다음에 진실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종에 일하던 노동자이든 자기 권리 소중히 생각하고 그걸 주장하는 삶이 첫째, 삶의 질을 개선해요. 두 번째, 그런 노력이 모여서 사회를 더욱 바람직한 새로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직장인들로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한 5분 정도가 더 남았는데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아서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라도 시간은 지켜야 한다. 이게 제 원칙이기 때문에 강의는 일단 끝냈습니다.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시간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고맙습니다.